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며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온갖 뉴스와 유튜브에서 급등할 종목을 찾아 헤매고 계시죠? 왠지 모를 불안감과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조급함이 당신의 심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남들은 코인, 부동산, 주식으로 수십 배를 벌었다는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돈은 자꾸 빠져나가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의 답답함을 단번에 해결해 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개미 투자자 중 99%가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만이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찰리 먼거에게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동안 나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인정한 유일한 파트너, 버크셔 해서웨이에 숨겨진 투자 설계자였던 그가 50년 투자 인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달에 수익률 100%를 찍고 싶다는 조급함이 눈앞의 작은 변동에 목숨을 걸게 만들죠. 매일 단타 매매를 반복하고 시장의 무의미한 소음의 감정을 낭비합니다. 찰리 먼거는 이런 행동을 두고 이길 확률이 없는 카지노 도박이라고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핵심은 가치를 보는 눈인데 여러분은 오직 가격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조급함이야말로 당신의 돈과 시간을 동시에 겟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흔히 들리는 레버리지 투자는 찰리 먼거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몇 배가 된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가가 오를 때의 희열은 잠깐이지만 단 한 번의 폭락장에서 레버리지는 당신의 전 재산을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거는 젊은 시절 이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한 후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버크셔 해서웨이의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찰리 먼거 명언처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두 투자자는 어떻게 50년 넘게 연평균 20%가 넘는 경이로운 복리의 마법을 창조했을까요? 그들의 진짜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평생 보유하고 싶은 훌륭한 기업을 발굴하고 싸거나 적당한 가격에 매수한 뒤 시장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찰리 먼거 투자 철학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압도적인 경쟁 우위와 정직한 경영진을 가진 좋은 기업을 찾아서 그들의 성장 파트너가 되십시오. 단기 주가 변동에 신경 쓸 시간에 그 기업이 10년, 20년 후에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급함을 인내심으로 바꾸는 순간 버크셔 해서웨이 성공 비결의 핵심인 복리 효과가 여러분의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자주 확인하는 불안한 습관을 버리고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의 유산을 실천하십시오. 단타 매매는 그만두고 최소 10년 이상 함께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업에 장기 가치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주식 투자에서 99%의 실패자가 아닌 1%의 성공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챕터 1. 99%가 실패하는 투자법. 이것만 피하면 당신도 워렌 버핏처럼 부자 된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망하는 투자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빨리라는 단어가 99%의 투자자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입니다. 투자로 진짜 성공하는 비결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고 빠지는 단타나 벼락부자가 되려는 테마주 묻지 마. 투자는 멈추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빠른 토끼가 결국 느린 거북이에게 졌던 동화처럼 조급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는 결국 지쳐서 시장의 변동성에 전 재산을 잃습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오래가는 투자, 즉 꾸준함의 힘입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찰리 먼거가 평생토록 강조한 두 번째 황금률은 바로 능력 범위를 벗어난 투자, 즉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이 터지기 직전 주변 모두가 닷컴 기업 주식에 몰빵하며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감각을 잃은 구세대라고 조롱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 버블이 터졌을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전 재산 손실을 입었지만 현명했던 두 전설은 단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투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요식업에 종사한다면 음식료 주식의 경쟁력과 시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IT 개발자라면 기술 기업의 잠재력을 남들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자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바이오 주식이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뜬다더라는 소문에 투자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도 너무 적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이를 태만의 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과감하게, 크게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완벽한 이해, 경쟁 우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종목을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대신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한 소수 정예의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찰리 먼거가 전하는 부의 비밀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걸었던 이 길을 따라 조급함을 버리고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진정한 투자 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챕터 2. 워렌 버핏도 몰랐던 진짜 돈 버는 비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낮으면 무조건 사라고 했죠.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찰리 먼거가 나타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평범한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고 경쟁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반면 훌륭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브랜드 파워가 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88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 주가는 주당 3.24달러였고 주당 이익은 0.18달러였습니다. 주가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18배였습니다. 그레이엄의 기준으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죠. 그레이엄이었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막강한 유통망, 끊임없는 수요를 가진 기업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988년에 코카콜라에 12억 9,9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2008년, 그 투자금은 170억 840만 달러가 됐습니다. 약 13배가 된 겁니다. 게다가 매년 받는 배당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5억 2,8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건 처음 투자한 금액의 4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금도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매년 수억 달러의 배당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찰리 먼거가 말한 복리 효과입니다. 훌륭한 기업의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복리로 증가합니다. 마치 이자가 붙는 채권처럼요. 하지만 일반 채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매년 약 16%씩 이익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주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챕터 3.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주식 부자들의 공통점.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주식 시장을 예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예측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좋은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언제 오를지, 시장이 언제 폭락할지 예측하려고 애씁니다. 뉴스를 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차트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반드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불황이 오면 좋은 기업의 주가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불황이 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현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 겁니다. 여기서 현금 보유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항상 주식에 올인합니다.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고 정작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찰리 먼거는 이런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그 현금으로 훌륭한 기업들을 싸게 매수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할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찰리 먼거는 웰스파고 은행 주식을 주당 8.58달러에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망할 텐데 왜 사느냐고요. 하지만 찰리 먼거는 웰스파고가 파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웰스파고 주식은 주당 4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배 이상 오른 겁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법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한 기업,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 골라서 사야 합니다. 챕터 4. 지금 당장 따라해야 할 찰리 먼거의 투자 루틴, 인내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찰리 먼거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쉽다고 말합니다.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5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무언가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시기에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비쌌거든요. 그리고 2003년이 되어서야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5년 동안 다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나니 그들만 멀쩡히 살아남았고
폭락한 주식들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남들이 매수할 때 기다리고 남들이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 때 매수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찰리 먼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는 하루에 600페이지 정도를 읽었다고 합니다. 신문, 잡지, 비즈니스 서적 등 온갖 자료를 섭렵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쌓이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공황 상태일 때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자신을 학습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면 그날 아침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지식도 복리로 증가합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배울 것의 기초가 되고 내일 배운 것이 모레 배울 것의 기초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챕터 100%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는 마지막 비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식을 사면 오래 보유하라는 겁니다. 찰리 먼거는 이를 깔고 앉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 좋은 주식을 사면 그냥 깔고 앉아 있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주 사고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증권사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시간과 에너지도 낭비됩니다. 게다가 매매할 때마다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년 4%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후에는 약 219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로 세금을 절약해서 수익률이 7%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약 387만 원이 됩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단지 3%포인트 차이인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찰리 먼거는 훌륭한 기업을 찾으면 영원히 보유할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코카콜라 주식은 1988년에 매수한 이후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기업은 20년 동안 몇 번의 큰 문제만 겪습니다. 코카콜라가 좋은 예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코카콜라가 저지른 큰 실수는 2번뿐입니다. 한 번은 영화 사업에 뛰어든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뉴코크를 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도 금방 해결됐습니다. 반면 평범한 기업은 매년 여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항공사들이 대표적인 예죠. 노조 문제, 육아 문제, 가격 경쟁 등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는 훌륭한 기업을 고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다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알아서 일해주거든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을 늘리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투자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찰리 먼거가 강조한 안전 마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마진이란 주가와 기업 가치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그리고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안전 마진이 커집니다. 안전 마진이 크면 설령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큰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전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작은 충격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하세요.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세요. 현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일단 매수했으면 오래 보유하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이 원칙들을 지키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조급함을 참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도 찰리먼거처럼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하세요. 현금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찰리먼거는 99세까지 살면서 이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월가 천재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진짜 이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의 천재들만 모인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이 회사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있었고 수학 박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모델을 돌리며 투자했습니다. 처음 2년간 수익률이 연 40%가 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천재라고 칭송했죠. 그런데 1998년 러시아가 갑자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수학 모델이 쓸모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운용하던 1240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나서서 여러 은행들을 조직해 회사를 정리했고 투자자들은 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찰리먼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똑똑한 사람도 자신을 과신하면 재앙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특히 빚을 많이 져서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문제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수학 모델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처럼 말입니다. 찰리먼거의 투자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학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을 이해하고 적정한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복잡한 공식으로 돈을 날리는 동안 찰리먼거는 단순한 원칙으로 꾸준히 부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익사한다는 속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서 먼 바다까지 나갑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만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위험에 처합니다. 반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잡한 투자에 뛰어들다가 큰 손실을 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하게 부를 쌓습니다. 챕터 7. 기업 실적표를 읽는 진짜 방법.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에비타라는 지표를 강조합니다.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빼기 전의 이익을 말합니다. 기업들은 이 숫자가 크다고 자랑합니다. 투자자들도 에비타를 보고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찰리먼거는 에비타를 보면 개소리 이익이라고 바꿔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와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도 결국에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공장 설비가 낡으면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은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에비타는 이런 비용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익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찰리먼거는 진짜 이익을 보려면 이런 비용들을 다 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조회사가
에비타 기준으로 100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자 비용이 20억 원, 세금이 15억 원, 감가상각비가 30억 원입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실제 이익은 3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에비타로 봤을 때보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감가상각비입니다. 올해는 장부상으로만 비용 처리하지만 몇 년 후에는 실제로 새 설비를 사야 합니다. 그때 가서 수십억 원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찰리 먼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기업을 평가했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포장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을 봤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 그 현금으로 배당도 주고 재투자도 하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를 따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는 방법입니다.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말고 실체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물게 겪는 큰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는 작은 문제들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고요. 훌륭한 기업은 20년에 몇 번 큰 문제를 겪지만 금방 해결합니다. 평범한 기업은 매년 여러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항공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 문제, 노조가 파업하면 인건비 문제, 경쟁사가 가격을 내리면 수익성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뭔가와 싸워야 합니다. 반면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어떤가요? 지난 50년간 큰 실수가 딱 2번이었습니다. 그것도 금방 바로잡았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그저 콜라를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됐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해서 경쟁자가 나타나도 끄떡없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마음 편하게 오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요. 평범한 기업에 투자하면 매일 뉴스를 확인하고 주가를 체크하며 불안해해야 합니다. 챕터 8. 부자들이 절대 안 하는 투자 습관. 이제 구체적인 투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찰리 먼거가 강조한 3가지 커리어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사지 않을 것을 팔지 마라. 둘째,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마라. 셋째,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하라. 이 원칙들이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봅시다. 내가 사지 않을 것을 팔지 마라. 투자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을 주식을 남에게 추천하지 마라. 요즘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온갖 종목 추천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가 추천한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 끌려고 자극적인 종목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리 먼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것만 말했고 자기 돈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마라. 이건 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존경하지 않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좋아 보여도 경영진이 형편없으면 결국 망합니다. 찰리 먼거는 항상 경영진의 인품과 능력을 따졌습니다. 정직한가, 주주를 생각하는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졌는가를 봤습니다.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는 경영진은 결국 회사를 망칩니다. 세 번째 원칙,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하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싶고 그 회사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보유할 수 있고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찰리 먼거는 실수 없이 좋은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찰리 먼거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1973년과 1974년 주식시장 폭락 때 파트너들의 투자금을 절반 가까이 날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덱스터 슈즈에 투자했다가 거의 전액 손실을 봤습니다. 살로몬 브라더스 투자로도 $7억 잃었습니다. 이런 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리 먼거는 이 실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분석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투자자가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언젠가 회복될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챕터 9. 하루 10분으로 부자 되는 평생 공식. 여기서 정말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졌을까요?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학습 기계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50년, 60년 쌓이니까 엄청난 지혜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600페이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신문 여러 개, 산업보고서, 비즈니스 서적 등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걸어다니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뭔가를 읽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독서광이었고 그게 투자 성공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읽느냐입니다. 찰리 먼거는 폭넓게 읽었습니다. 단지 투자나 경제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역사,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등 온갖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상호작용하면서 더 깊은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의 진화 개념을 이해하면 기업의 경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알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복리 개념은 투자 수익 계산에 직접 적용됩니다. 찰리 먼거는 이를 격자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의 핵심 개념들을 머릿속에 격자처럼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에만 갇히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600페이지는 무리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1시간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찰리 먼거는 젊은 시절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하루에 1시간씩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 빨라졌습니다. 지식이 쌓이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기업 보고서를 읽거나 투자 관련 자료를 공부하세요. 처음엔 어렵고 재미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눈에 띄게 실력이 늘어납니다. 3년, 5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투자 전문가로 대할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진짜 전문가가 됩니다. 찰리 먼거는 50세 때보다 90세 때 훨씬 더 좋은 투자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쌓이고 판단력이 좋아진 겁니다. 챕터 10. 이것만 지켜도 절대 망하지 않는 황금 원칙.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소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엄청난 부자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50년 넘게 같은 집에 살았고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찰리 먼거도 비슷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활비를 줄여서 투자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찰리 먼거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리석은 욕망을 줄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최신 휴대폰,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몇 년 후에 훨씬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전문화도 중요합니다. 찰리 먼거는 극단적인 전문화가 성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분야만 깊이 파세요. 투자자라면 한두 산업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 IT 산업과 소비재 산업만 공부한다고 정해보세요.
그 분야의 모든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몇 년 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찰리 먼거는 너무 강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투자 방식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 투자만 하거나 성장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주만 사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보수적으로 가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찰리 먼거 자신도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따라 싼 주식만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더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옛날 방식에 고집했다면 코카콜라 같은 훌륭한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유연한 사고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민주주의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돈을 풉니다. 연방준비은행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겁니다. 훌륭한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립니다. 비용이 늘어나도 그만큼 매출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찰리 먼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저녁에 잠들 때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하루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조금씩 매일매일 일을 해결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오래 살면 대부분의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점진적 방법론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가세요. 오늘 1시간 공부하고 내일 한 종목 분석하고 모레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토끼처럼 빠르게 달리다가 지치는 것보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찰리 먼거는 99세까지 살면서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매일 책을 읽었고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겼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워서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찰리 먼거처럼 살아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세요.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오래 보유하세요. 현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할 돈을 모으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우세요.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발견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세요. 몇 년 후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현명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아침 당신의 휴대폰 속 증권 앱을 몇 번이나 확인했나요? 어쩌면 방금 전에도 파란색 음봉 차트를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나 빨간색 양봉 차트에 잠깐의 짜릿한 도파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1,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쌓아 올린 압도적인 부자가 된 비밀이 바로 이 잦은 클릭을 멈추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공포 마케팅의 속삭임, 단타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유튜브 쇼츠의 자극적인 썸네일, 친구가 대박쳤다는 술자리 소문들, 이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클릭하고 사고, 팔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평생 딱 20번의 투자 기회만 남아있는 펀치카드가 있다면 과연 어제의 급등주에 당신의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은 어느 한 대학 강연에서 바로 이 20번의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당신의 평생 투자 기회를 단 20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너무 많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가 너무 쉬워진 2025년의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경고합니다. 당신이 칵테일 파티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회사의 테마주에 충동적으로 돈을 넣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평생 단 20번의 기회만 있다면 당신은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전한지, 경쟁 우위가 얼마나 견고한지 현미경으로 보듯 철저하게 같이 분석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내와 집중 투자입니다. 이 20번의 규칙은 우리에게 투자 결정의 무게감을 되찾아줍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당신의 소중한 20번의 기회 중 하나가 사라진다는 강렬한 인식은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신 당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자본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수십 년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부의 공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가락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지금의 투자 환경은 급변하지만 워렌 버핏의 20번 규칙이라는 투자 원칙은 시대를 초월하여 부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투자 습관을 극단적으로 신중하게 바꾸십시오. 불필요한 클릭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20번의 기회에만 집중하여 경제적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워렌 버핏처럼 투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성공 확률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챕터 1. 지금 당장 당신의 투자 중독을 멈춰야 부자가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멘토이자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은 당신이 평생 단 20번의 투자 기회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맞습니다. 20번의 펀치카드 투자 법칙. 이 말도 안 되게 적은 횟수가 어떻게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횟수 제한이 아니라 투자의 질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워렌 버핏만의 비밀 병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 단 20번만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혹은 남들의 카더라, 통신에 기대어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0번의 기회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투자 대상 기업을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미래 성장 전망,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까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극한의 신중함이 바로 투자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마치 카지노처럼 대하며 매일 새로운 종목을 사고 파는 단기 차익 게임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의 손실과 막대한 거래, 비용뿐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러한 빈번한 거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클릭의 편리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다음 날 또 다른 테마주에 올라타는 식의 무분별한 거래는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자산 증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리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 자신은 이
20번 펀치카드 전략을 평생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과 같은 소수의 우량 기업에만 집중 투자했고 그 기업들의 성장 과실을 수십 년간 고스란히 누리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그리고 더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이르는 진정한 공식임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워렌 버핏처럼 사고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평생 20번의 투자 기회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이 서는 투자, 즉 실패 확률이 극도로 낮은 투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말처럼 정말 좋은 투자 기회는 평생 2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번의 황금 같은 기회에 당신의 자본을 용기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당신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와 집중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의 파괴적인 힘이며 워렌 버핏의 100년 투자 철학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20번의 기회를 보물처럼 여기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코카콜라를 찾으십시오. 챕터 2.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황금 법칙. 버핏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자신이 이해하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의 범위라고 부르는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투자 성공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버핏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인터넷 기업들이 폭등할 때도 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을 때도 그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제시하는 능력의 범위는 단순히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어떨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글리껌 회사를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사람들이 껌을 씹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더블민트, 스피어민트, 주시프룩 같은 브랜드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는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더라도 큰 틀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세기 초에는 무려 2,000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자동차가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았더라도 그중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3개 정도의 회사만 살아남았고 그나마도 좋은 투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스튜드베이커, 내시켈비네이터, 허드슨 모터 같은 회사들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포함될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항공산업은 더욱 극적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 키티오크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정말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농담 삼아 말합니다. 만약 키티오크에 자본가가 있었다면 오비를 쏴 죽였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항공산업은 투자자들에게 돈만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만 400개가 넘는 항공사가 있었고 네브래스카주에도 항공기 제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말까지 모든 항공사의 누적 수익을 합치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승객 수는 매년 증가했고 산업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했지만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천만 대에서 2,500만 대의 텔레비전이 팔리지만 더 이상 미국에서 제조되는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1950년에는 아무도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텔레비전 제조사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매그나복스, RCA 같은 회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500개가 넘는 라디오 제조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라디오 제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어떻습니까? 1886년 어떤 사람이 약국에서 만든 음료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매일 11억 병이 팔리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1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음료 회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와 예측 불가능한 비즈니스의 차이입니다. 버핏은 인터넷 비즈니스나 테크 기업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도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하고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한 투자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IBM을 창업한 토마스 왓슨 시니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똑똑하고 그 부분 주변에만 머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버핏도 몇 가지를 이해하고 그 분야에만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챕터 3. 내재 가치로 진짜 좋은 주식 찾는 방법.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재 가치입니다. 버핏은 내재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현금을 적절한 할인율로 계산한 것이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지금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의 전부입니다. 채권을 볼 때는 쉽습니다. 채권에는 언제 이자를 받고 언제 원금을 받는지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를 계산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미래 현금 흐름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널리스트의 일입니다. 주식을 채권처럼 만들어서 이 주식이 미래에 얼마를 지급할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버핏이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계에 투자하면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큰 기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지금 시장에서 1150억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115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코카콜라를 사서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현금이 그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확실한지입니다. 농장을 살 때나 아파트를 살 때나 석유를 살 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버핏이 기업 전체를 살 때나 기업의 일부를 살 때나 항상 전체 기업을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항상 이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지, 언제 나올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기업이 번 돈을 더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버크셔의 서웨이는 주주들에게 아무것도 배당하지 않았지만 소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복리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버크셔가 지금 1050억 달러에 팔리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전체 회사를 1050억 달러에 산다면 우리가 충분히 빨리 충분한 현금을 배당할 수 있어서 현재 이자율로 볼 때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원한다면 도박할 수는 있고 이웃이 살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회사들의 경우 버핏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그냥 피하면 됩니다. 버핏은 기원전 600년의 이솝 우화를 인용합니다.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두 마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덤불 속에 정말 두 마리가 있는지, 언제 그것들을 꺼낼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15%라면 5년 안에 덤불에서 두 마리를 꺼내야 손에 있는 한 마리와 같은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3%이고 20년 안에 두 마리를 꺼낼 수 있다면
손에 있는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모든 것은 이자율에 대한 할인으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덤불 속에 몇 마리의 새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사들의 경우 덤불 속에 새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손에 있는 새를 주었습니다. 챕터 4. 실수로 배우는 투자의 지혜. 버핏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인정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를 산 것입니다. 버크셔는 형편없는 섬유 회사였습니다. 그는 벤 그레이엄에게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싼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담배꽁초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길을 걷다가 담배꽁초를 찾는데 끔찍하게 생기고 축축하고 못생겼지만 한 모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서 한 모금 피우고 버립니다. 공짜니까 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축축한 담배꽁초를 찾습니다. 버핏은 수년간 이런 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큰 돈은 벌 수 없습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를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제 그는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비즈니스를 사는 것이 훌륭한 가격에 적정한 비즈니스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싼 주식을 샀고 버크셔는 운전자본보다 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공짜, 기계도 공짜, 재고와 매출 채권은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싸서 샀지만 20년 후에도 여전히 형편없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훌륭한 비즈니스의 친구입니다. 계속 복리로 증가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시간은 형편없는 비즈니스의 적입니다. 버크셔를 청산하고 빠른 작은 이익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더 나은 비즈니스를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보험 비즈니스, 시즈 캔디, 버팔로 뉴스 등 모든 종류의 것들을 계속 샀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불만은 없지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1989년에 US에어의 우선주를 샀는데 수표가 결제되자마자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고 다시는 흑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항공주를 사고 싶을 때마다 전화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할 수 있고 전화하면 이름을 대고 항공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설득해 줍니다.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항공주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전화하십시오.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실수입니다. 20살 때 주유소 사업에 $2,000를 투자했는데 당시 $10,000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비용은 $60억 달러입니다. 주유소에서 앞유리를 닦기 위해 지불한 비싼 대가입니다. 버크셔가 하락할 때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실수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실수는 실행의 실수가 아니라 누락의 실수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들이 정말로 아프게 합니다. 약 20년 전 페니메이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거의 아무것도 안 주고 전체 회사를 살 수 있었는데 망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능력의 범위 바뀌기 때문입니다. 코코아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페니메이는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망설였고 그것으로 버크셔에 최소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회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실수들이 있었고 연례 보고서에서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전통적인 회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락의 실수가 실행의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인생에서 큰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올바르고 큰 일을 할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하는 것도 거의 하지 않는 것만큼 큰 실수입니다.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는 크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500개의 훌륭한 기회를 얻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챕터 5. 장기 보유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장기 보유입니다. 그는 완전히 소유한 비즈니스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누군가 3배의 가격을 제시해도 시즈 캔디, 버팔로 뉴스, 보르샤임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버크셔를 100%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필요한 돈은 다 있고 단지 부고 기사에 나올 숫자와 재단이 받을 돈의 액수만 바뀔 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영구적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합류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단지 누군가 큰 수표를 흔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자식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파트너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특정 주식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많은 기회가 있다면 다소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에 대해 정말 실망하거나 비즈니스의 경제적 특성이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팔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너무 높아 보인다고 해서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운영 원칙입니다. 현재 버크셔는 매년 최소 50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주 1억 달러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하느냐입니다. 만약 물건을 판다면 투자할 돈이 더 많아질 것이므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지만 파트너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일부 파트너 주주들은 시즈 캔디의 3배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왜 팔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류하기 전에 내 생각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지속될 결혼을 원한다면 가장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지속될 결혼을 원한다면 배우자에게서 어떤 자질을 찾겠습니까? 한 가지 자질만 찾는다면 낮은 기대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결혼입니다. 양쪽 모두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파트너들이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버크셔에 합류할 때 재정적 결혼이고 내가 하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도 원칙입니다. 미국 경제는 20세기 내내 놀라웠습니다. 1인당 GDP로 생각해야 하는데 20세기에 미국의 1인당 GDP는 610% 증가했습니다. 실제로는 의학 등의 개선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훨씬 더 증가했지만 정량적으로만 봐도 1930년대를 포함한 모든 10년마다 증가했습니다. 100년 동안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들은 10년마다 생활이 개선되었습니다. 1930년대는 13% 증가했고 가장 좋은 10년은 제2차 세계대전인 1940년대로 36% 증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식시장에는 양방향으로 6개의 큰 기간이 있었습니다. 1900년부터 1921년까지 다우존스는 66에서 71로 10%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연간 0.5%도 안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는 71에서 381로 500%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국가의 복지가 그 기간 동안 500%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9월부터 1948년 말까지 다우존스는 381에서 약 180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이 전체 기간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1948년부터 1965년까지 다우는 약 180에서 거의 1000으로 다시 5배 증가했습니다. 1965년부터 1981년까지 다우는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100년을 보면 66에서 11,000으로 10배가 되어 모든 $1,000가 18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3년 반이 3번의 거대한 강세장이었고 56년 반은 정체 기간이었습니다. 모두 매년 자라고 있는 경제에서 말입니다. 56년 반 동안 순수하게 다우는 몇백 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43년 반이 66에서 11,000으로의 이동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점점 더 나아지고 시민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살게 되는데 이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큰 이득이 몇 번 있고 긴 정체 기간이 있습니다. 20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긴 시간입니다. 답은 투자자들이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강 세장 동안 매우 흥분하고 백미러를 보면서 작년에 돈을 벌었으니 올해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빌립니다. 또는 이웃이 나보다 멍청한데도 많은 돈을 벌었으니 올해는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백미러를 보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돈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계속 투자하고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백미러를 보고 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형편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비즈니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놀랍지만 그것이 엄청난 기회를 만듭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투자 의미에서 그 기간의 약 절반을 살았고 1965년부터 1982년까지 17년 동안 긴 정체 기간을 겪었습니다. 1979년에 포브스에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연금 기금은 1970년에 신규 자금의 10%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주식이 훨씬 싸졌는데 1978년에 신규 자금의 기록적으로 낮은 9%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이 훨씬 싸졌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반응 측면에서 매우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면 흥분하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합니다. 계속 그럴 것이고, 평생 동안 증권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잘할 것이지만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체에서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군중에서 정신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면 매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매우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똑똑하지만 똑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질이 필요합니다. 거기 앉아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950년에 시작했을 때 2배 수익의 주식을 찾았고 그것들은 완벽하게 괜찮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자리를 원했고 모두가 그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자율이 2.5%일 때 2배 수익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21살 때 증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생명보험회사가 오마에서 꽤 유명한 회사였고 그들이 판매하는 보험에는 2% 이자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생명 주식은 수익의 3배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사면 3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의무는 없었습니다. 지역 대리인에게 갔습니다. 그에게 주식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20년간 근무한 지역 대리인 무스 씨에게 갔습니다. 2%로 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가족에게도 몇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매달 급여를 의존하는 이 회사를 사고 이 생명보험의 수혜자들이 의존하고 있으며 2% 투자로 판매하고 있는데 35%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식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팔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판매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려버렸습니다. 때때로 미친 게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64년 다우는 864로 마감했습니다. 1981년 말 17년 후 865로 마감했습니다. 17년 동안 1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지만 결국 끝납니다. 인터넷 열풍에서 실제로 돈을 벌 전망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것은 거품이었습니다. 허브스타인은 한때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는 이웃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앉아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체 비즈니스를 사겠는가? 인터넷 회사가 1억 주가 발행되어 있고 주당 $100에 팔리면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려면 내년에 7억에서 8억 달러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내년에 그만큼 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해에는 10% 더 주어야 하고 계속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미쳐버립니다. 물론 재미있습니다. 중개 사무실에 걸어둔 표지판 같습니다. 숙취를 피하려면 계속 취해 있으라고 말입니다. 계속 놀기가 너무 재미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합리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버핏의 투자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평생 20번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기질을 가지고 군중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훌륭한 비즈니스에는 친구이고 시간은 형편없는 비즈니스에는 적입니다. 버핏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천재여서가 아니라 이러한 간단한 원칙들을 평생 동안 꾸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버핏의 방식을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의 투자 노트에 20개의 빈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확신이 서는 투자만 그 빈칸을 채우십시오. 칵테일 파티에서 들은 이야기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웃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사지 마십시오. 대신 그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10년 후에도 그 기업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투자하십시오. 버핏이 코카콜라, 시즈 캔디, 버팔로, 뉴스 같은 기업에 투자한 것은 그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10년 후에도 콜라를 마실 것이고 초콜릿을 먹을 것이고 신문을 읽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터넷 회사들이 폭등할 때 투자하지 않은 것은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2,000개 회사 중 3개만 살아남았듯이 항공 산업에서 400개 회사가 모두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듯이 새로운 산업이 멋져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껌 회사, 음료 회사, 보험 회사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집중 투자했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업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산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경제는 매 10년마다 성장했지만 주식시장은 56년 동안 정체되었고 43년 동안만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백미러만 보고 투자합니다. 작년에 돈을 벌었으니 올해도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군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버핏이 21살에 증권을 팔 때 캔자스시티 생명보험 주식은 수익의 3배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자율이 2.5%일 때 주식을 사면 35%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의 대리인조차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핏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1964년부터 1981년까지 17년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1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투자할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먼저 20개의 빈칸이 있는 투자 노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산업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 산업 안에서 10년 후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기업들을 찾으십시오.
그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만 투자하십시오. 일단 투자했으면 절대 팔지 마십시오. 그 기업이 계속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 영원히 보유하십시오. 버핏은 92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이 원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50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복잡한 전략이나 특별한 정보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심과 규율만 있으면 됩니다. 20번의 투자 기회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워렌 버핏이 평생 실천한 투자의 진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투자 원칙입니다. 주식 투자로 진짜 부자가 되려면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버핏이 평생 강조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내리면 나쁜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버핏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주가 움직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지만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이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챕터 6. 훌륭한 기업을 찾는 버핏의 비밀 체크리스트. 버핏이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기업의 경제적 혜자입니다. 경제적 혜자란 중세시대 성을 둘러싼 물이 가득 찬 도랑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탄산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과 물과 탄산을 섞으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코카콜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브랜드라는 엄청난 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고 그 맛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버핏이 시즈 캔디에 투자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즈 캔디는 단순한 초콜릿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친구가 사주던 초콜릿,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나눠 먹던 초콜릿. 이런 감정적 연결이 바로 경제적 혜자입니다. 다른 회사가 똑같은 맛의 초콜릿을 더 싼 가격에 만든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즈 캔디를 찾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쟁 우위입니다. 두 번째로 버핏이 보는 것은 자본 효율성입니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1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1,000만 원을 법니다. 10%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은 1억 원으로 5천만 원을 법니다. 50% 수익률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은 기업입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을 적게 쓰면서 높은 수익을 냅니다. 치즈 캔디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공장 하나와 약간의 재고만 있으면 계속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섬유 회사나 철강 회사는 막대한 자본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데도 수익률은 낮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코카콜라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삽니다. 왜냐하면 대체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펩시를 마실 수도 있지만 코카콜라 팬들은 코카콜라만 찾습니다. 이것이 가격 결정력입니다. 반면 철강 회사나 항공사는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강은 철강일 뿐이고 비행기는 비행기일 뿐입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진의 자질입니다. 버핏은 채용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지능, 열정, 그리고 정직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정직성이 없다면
지능과 열정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하고 열정적이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게으르고 멍청한 편이 낫습니다. 버핏이 기업을 평가할 때 경영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정직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지, 단기 이익을 위해 편법을 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버핏은 복잡한 비즈니스를 싫어합니다. 30분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테크 기업을 오랫동안 피한 이유입니다. 물론 나중에 애플에 투자했지만 그것은 애플이 단순한 소비재 회사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고 애플의 생태계가 만드는 고객 충성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피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6번째는 일관성입니다. 10년 전에도 돈을 벌고, 5년 전에도 돈을 벌고, 지금도 돈을 벌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것 같은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매년 실적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회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호황기에는 엄청난 돈을 벌지만 불황기에는 큰 손실을 봅니다. 이런 산업에 투자하려면 경기 사이클을 완벽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쓰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돈을 법니다. 챕터 7.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 되는 시간의 힘. 버핏의 재산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만약 당신이 1,000만 원을 연 20%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년 후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1,440만 원이 됩니다. 44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2배가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년 후에는 6,192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3억 8,338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무려 23억 7,376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 23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핏이 평생 강조한 복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절대 중간에 돈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조금 늘면 뺏었습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바꾸거나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복리 효과가 사라집니다. 버핏은 50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낡은 자동차를 타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복리의 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번 돈은 모두 다시 투자되었고 그 투자가 또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투자되는 선순환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배당을 주면 주주들이 그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더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됩니다. 버핏은 자신이 주주들보다 돈을 더 잘 굴릴 수 있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버크셔 주가는 50년 동안 무려 수백만 배 올랐습니다. 1965년에 버크셔 주식 한 주를 산 사람은 지금 억만장자입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고 판다면 매년 수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한다면 세금을 10년간 유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이 계속 복리로 불어납니다. 30년 동안 보유한다면 3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결국 팔 때 세금을 내지만 그 사이에 자산은 엄청나게 불어나 있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20대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15% 수익률을 낸다면 60대가 되었을 때 그 돈은 26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시작한다면 60대에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8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버핏은 11살 때 첫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90대인데 80년 넘게 복리 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이 생기면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투자해도 30년 후에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연 10% 수익률이라고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2억 2,6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투자한다면 1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돈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8.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 조절입니다. 버핏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높은 지능보다 올바른 기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시장이 폭등할 때 흥분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은행이 망할 것 같고 기업들이 파산할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가장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등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사람들이 버핏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투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버핏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탐욕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모든 뉴스가 부정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팔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헐값에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이럴 때를 위해 항상 현금을 준비해둡니다. 시장이 공황 상태일 때 냉정하게 좋은 기업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고점일 때는 모든 것이 장밋빛입니다. 뉴스는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것처럼 보도합니다. 택시 기사도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집 아줌마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버핏은 이럴 때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모읍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2000년 인터넷 버블 때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인터넷 주식에 미쳐 있을 때 버핏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나서 버핏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가를 자주 보지 마십시오. 버핏은 주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는 기업의 실적만 봅니다. 분기 보고서를 읽고 연례 보고서를 분석하고 경영진의 편지를 읽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빵집 전체를 샀다면 매일 빵집 가격을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빵이 잘 팔리는지, 고객이 만족하는지, 수익이 나는지만 확인할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뉴스와 거리를 두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뉴스는 대부분 소음입니다. 단기적인 사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어떤 기업의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무슨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신의 투자 결정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버핏은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챕터 9.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하다는 진실.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시장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을 봤지만 시장 타이밍을 일관되게 성공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한두 번 운이 좋아서 맞출 수는 있지만 계속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시장 타이밍을 시도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2월과 3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식시장은 4월부터 엄청나게 반등했습니다.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저점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받고 다시 살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그냥 보유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을 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때 하루에 주식시장이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공황이 다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찍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세상이 끝날 것 같았지만 시장은 회복했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보유했던 사람들은 결국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 타이밍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최고의 상승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최고 상승일 10일만 놓쳐도 전체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최고 상승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장이 가장 어두울 때 갑자기 옵니다. 만약 당신이 폭락이 두려워서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나왔다면 바로 이 최고의 날들을 놓치게 됩니다. 버핏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적정한 가격에 사고 영원히 보유하십시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산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다면 주가는 결국 따라올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 올라갑니다. 실제로 버핏 자신도 시장 타이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금이 있고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 바로 삽니다.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2016년에 애플 주식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애플의 비즈니스 가치를 보고 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면 시장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챕터 10. 인내심이 투자 성공의 마지막 열쇠다.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그는 야구의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일반 야구에서는 삼진을 당하면 아웃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습니다. 100개의 공이 지나가도 1000개의 공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치고 싶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공이 왔을 때 크게 스윙하면 됩니다. 이것이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매일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식을 사야 하고 내일도 무언가 거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버핏은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1973년과 1974년 시장 폭락 때가 그랬습니다. 버핏은 몇 년간 거의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과 1974년에 시장이 폭락하자 그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가이코 보험 등 훌륭한 기업들을 헐값에 샀습니다. 이 투자들은 이후 수십 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리지 않고 1972년에 비싼 가격에 샀다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내심은 또한 보유할 때도 필요합니다. 주식을 산 후에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 몇 년간 손실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코카콜라를 1988년에 샀을 때도 처음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지금 그 투자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가가 변합니다. 24시간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런 환경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 속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느리게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를 기억하십시오. 빠른 토끼가 아니라 꾸준한 거북이가 이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핏은 91세에도 여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투자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투자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투자는 일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퍼즐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가치를 계산하고 적절한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는 이 모든 과정을 그는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도 투자를 즐길 수 있다면 인내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강제로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성공은 복잡한 전략이나 특별한 정보 때문이 아닙니다. 20번만 투자한다는 마음가짐, 자신이 이해하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기, 내재가치 계산하기, 실수로부터 배우기, 장기 보유하기, 좋은 기업 찾기, 복리 효과 활용하기, 감정 조절하기, 시장 타이밍 피하기, 그리고 인내심 갖기입니다. 이 10가지 원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천재일 필요도 없고 내부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원칙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버핏이 증명했듯이 이 방법은 확실히 작동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버핏처럼 투자하십시오. 20년 후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재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